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국정감사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불문하고 정부를 향해 질타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의원 입법이 아니었냐며 일침을 가했고 한 정당은 단통법에 동의한 데 대해 사과까지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모여서 10월 중 협상 완료를 재확인하면서 TF를 구성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만난 데 이어서 이번 주 중으로 여당도 만날 예정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8년 동안 450억 원의 친일파 환수 자금이 모였습니다. 어렵게 사는 독립유공자 가족들을 위해 쓰여야 할 이 돈을 정부는 멀쩡한 광복회관 재건축에 쓰겠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4대강 보가 하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의 안전을 위협하는 균열과 누수가 거의 모든 보에서 확인됐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같은 하자가 보수공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제1롯데월드 임시개장 첫날 주민 반발 소식, 그리고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외조카의 자산 운용사가 무자격 회사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소식, 뉴스 리뷰에서 상세히 알아봅니다. 10월 14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가리켜 종북 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 동생 박근영 씨의 남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박근영 씨 부부가 실제로 거리에 노란 리본 사이사이에 검은 리본을 달았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한뜻으로 만들어 놓은 상징물을 사실상 훼손한 행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하죠. 윤희나 PD. 특별법 협상이 당초 여야 합의대로 10월 중에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가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네, 여야는 이번 주 내로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구 원내대표 등 여야의 원내 지도부가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정부조직법과 유병헌법에 대해 각각 따로 TF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TF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민주연합에서는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동에서 민주연합 우윤구 원내대표는 특별법 협상에 유가족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어려움이 있어 걱정이라며 여당의 양보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에 대해 야당보다도 더 앞장서서 보듬고 배려하도록 하겠다는 말로 완곡하게 거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야당은 뭐 이렇게 뭘 내놓을 게 없습니다. 여당이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맹목적으로 뭘 뭐 막 생떼를 쓰는 건 저도 질색입니다. 근거가 있고 대안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정당한 요구를 할 것이고. 세월호 유가족에 관련된 것은 오히려 야당보다도 더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빈말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가 더 먼저 또 그 강도도 오히려 야당보다는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문제에 대해서 보듬고 배려하는 거라는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 회동 이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가족대책위 면담이 있었죠. 우윤근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가족대책위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안산 합동 분향소에 방문했다면서 아이들의 영정사진을 보고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은 이제부터는 진솔한 대화가 오가고 납득할 만한 안들이 나오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 서영구 원내대변인은 면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가족들이 동절 시 수색 구조 방안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이 더 먼저 유족과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 유족이 배제되고 있다. 약속을 지켜달라. 유가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가족에게 믿음을 달라. 모든 일정의 유족 참여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다. 10월 말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유족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보도와 관련한 편파 심의 문제가 거론이 됐던데요. 어떤 심의가 문제가 된 겁니까? 네,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편파 심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세월호 관련 심의 25건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에 방문했을 당시 유가족들의 항의 목소리를 삭제했던 KBS 보도와 방송사들의 전원구조 오보에 대해 방심위가 경징계인 권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다이빙벨 보도 등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려 편파, 정치 심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의도된 편파 심의와 양심을 버린 정치 심의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방송 심의의 근본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분향소에서 검은 리본 수백 개가 발견됐습니다. 노란 종이배와 리본들 사이에 등장한 검은 리본. 신동욱 씨가 단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씨가 총재로 있는 공화당에서 검은 리본 500여 개를 달았습니다. 신동욱 씨의 부인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도 검은 리본 달기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시점은 지난 10일이고 공화당 측이 이를 홍보하겠다며 홈페이지에 관련 사진을 게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오늘 아침부터 취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리본에는 공화당이라는 글자와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방식과 의사를 특정 조직이 일방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측은 별도의 장소에 검은 리본으로 추모할 수 있음에도 시민들이 노란색 추모 물결을 만들어 놓은 사이사이에 검은 리본을 달았고 심지어 분향소 재단 위에 놓인 노란 종이배에도 검은 리본을 부착했습니다. 신동욱 씨는 지난 5월 공화당을 창당하면서 노란 리본이 종북 세력의 음모라며 검은 리본을 달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논란입니다.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여당까지 나서서 정부를 질타했지만 단통법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률입니다. 또 다른 주요 국감 이슈는 카톡 검열 논란을 촉발한 검찰의 사이버 모니터링 문제입니다. 검찰을 감싸오던 새누리당이 여론이 악화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네, 단통법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어땠습니까? 네, 여야 의원들은 소비자의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단말기 유통법이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크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10만 원 안팎하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월 9만 원의 인원약정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9만 원짜리 인원약정 요금제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국민들에게 강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 OECD 국가 중에서는 물론이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핸드폰을 사서 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 모두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근데 단통법상 분리공시 그러니까 무산된 데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 야당 의원들은 단통법 시행이 차질을 빚는 이유가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각각 따로 분리해서 알려주는 분리공시가 무산된 데 있다고 보고 방통위 고시에 이 부분이 제외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계우 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월 방통위 회의록에 분리공시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며 분리공시 무산에는 방통위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분리공시가 뭔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을 따로 공개하는 겁니다. 이게 실현되면 통신사들끼리 또 제조사들끼리 보조금 경쟁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통신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방통위가 만들었던 최초의 고시 내용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직전인 지난달 말 규제개혁위원회가 상위법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삭제를 권고했고 결국 분리공시제가 빠진 채 고시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민주연합 의원들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법상 분리공시제가 문제 없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도 삼성전자 등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분리공시를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분리공시를 도입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지만 당장 정책을 바꾸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분리공시 의무를 법률에 반영하지 못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점이 문제였고 이에 대해 정의당은 오늘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명문화하지 못한 점, 분리공시제를 무능한 정부에 맡긴 점 등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책임이고 동시에 정의당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심원내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이 서민 살림살이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민생법안임을 감안할 때 보다 사력 있게 검토하지 못한 저희 부족함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단통법 표결 때 기권한 최민희 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분리공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서영규 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채 단통법을 발표하면서 소비자에게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분리공시제를 시급히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미방위 소속 배덕광 의원 등이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당 차원에서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당국의 사이버 감시 실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죠. 새누리당도 그런 여론을 무시하지는 못할 텐데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지난 8일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새누리당은 검찰의 사이버 모니터링은 필요한 활동이란 입장이었습니다. 사이버상의 폭로성 발언을 근절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사이버 모니터링 활동을 감쌌던 겁니다. 그러나 사이버 검열을 우려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여론이 악화되자 오늘은 기존의 입장과 다른 논평을 내놨습니다. 권 대변인은 오늘 법은 사이버상의 위법 행위에 대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머물러야 한다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조정하려 든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라고 오히려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새누리당은 문제의 초점을 흐리려는 듯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윤영석 대변인은 민주연합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야당 탓을 했습니다. 김재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다음 카카오 대표의 말을 겨냥해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사이버 감시에 대한 여론이 계속 나빠질 경우 새누리당으로서도 곤욕스러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06년에 통과됐습니다. 그 법에 따라 현재까지 450억 원의 친일파 환수 자금이 모였습니다. 이 돈은 독립유공자 생계 지원 등을 위해 쓰여야 하는 자금이지만 국가보훈처는 이 자금으로 멀쩡한 광복회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재건축으로 건물의 규모와 가치가 올라서 임대 수입 증가가 기대된다고 하지만 임대 수입을 국가보훈처와 광복회가 반씩 나누는 방식이어서 광복회가 실질적으로 얻게 될 이익은 보장된 것이 없고 보훈처만 이 속을 챙기는 구조였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 10층짜리 광복회관 건물이 있습니다. 광복회관은 지난 2005년 국가예산 36억 원이 투입돼 개보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국가보훈처 계획대로라면 내년이면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 8월 8일 국가보훈처가 조달청에 보낸 문서입니다. 보훈처가 현재의 광복회관 자리에 친일파 환수재산 450억을 투입해 지하 4층, 지상 9층에 광복회관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보훈처는 재건축 이유에 대해 임대 수입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자산 증식을 도모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금 증식도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임대 수익금이 더 크게 발생을 하니까 내지기금의 수익 확충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광복회 회원들과 독립유공자 유족연합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처 국정감사장, 광복회 전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80노객에 지금 평균 나이가 80노객에 가난한 사람들이 기초수급 대상자가 몇백 명이나 됩니다. 예? 광복회 독립운동한 후손들은 3대가 망해가지고 못 산다는 게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예? 이거 여기에 써야지 어떻게 멀쩡한 건물 때려보시고 다시 짓고 또 그것도 광복회관도 아니고 국가보훈처고 공동등기를 한다는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될 얘기입니까? 독립유공자 후손들로 구성된 독립유공자 유족연합회는 광복회 이사회가 7,200명 광복회 회원들의 동의도 없이 보훈처의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고 주장합니다. 친일파 환수재산 사용이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회원들에게 제대로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복회 이사회 측은 광복회 정관대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뭐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뭐 회원들한테 수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회를 거치고 이사회 결의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부하고 국가보훈처하고 예의가 돼가지고 총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았는데, 새 건물이 누구의 소유냐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연합회가 지난 3월 새 광복회관의 등기 주체를 묻자 보훈처는 국가보훈처라고 답했습니다. 광복회 땅에 있는 광복회 단독 명의의 현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지은 후에는 그 주인이 보훈처가 된다는 답이었습니다. 이상규 의원이 이달 초 다시 한번 질의하자 보훈처는 건물과 토지를 국가와 광복회가 공동 소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보훈처의 최근 답변대로 되더라도 광복회의 건물 소유권 절반이 보훈처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는 약 80여 명, 유족은 7,200여 명에 이릅니다. 평균 연령이 90세가 넘어 매년 평균 25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유족들의 나이도 대부분 80세가 넘습니다. 보훈처가 2012년 말 독립유공자와 유족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유족이 41.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일 재산을 환수했단 말입니다. 450억이 지금까지 모였는데 그 돈은 당연히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쓰여져야 합니다. 이것은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재산의 그 형성 과정, 가치를 놓고 봐도 당연히 그렇게 써야 합니다. 내년 7월이면 광복회관 신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연합회 측은 조만간 광복회관을 점거해 신축 반대 농성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준설과 대형보 설치였습니다. 이 가운데 보 건설에만 4조 원이 들어갔죠. 막대한 세금이 투여된 4대강 보들이 강물 유속을 느리게 해서 녹조를 일으키고 큰빛 이끼벌레 창궐을 야기한 데 그치지 않고 자체 안전 문제로 또 세금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보가 완공된 뒤 2년 반 만에 보 한 개당 평균 100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하자 건수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4대강에는 모두 16개의 대형보가 설치됐고 이 가운데 5개는 수자원공사가, 나머지 11개는 정부가 발주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5개 4대강 보의 하자 통계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하자가 가장 많았던 보는 낙동강 달성보로 준공 직후인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0개월 동안 196건의 하자 보수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매달 67건의 하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낙동강 강정보도 하자 투성이었습니다. 2013년 말까지 24개월 동안 18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자 발생 빈도면에서는 월 평균 7.6건으로 강정보가 최악이었습니다. 나머지 낙동강 창녕보와 함안보, 그리고 한강 강천보의 경우에도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0~50건 정도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하자 유형인 균열과 누수가 5개 보 모두에서 발견됐습니다. 균열과 누수는 보 측면에 설치한 소수력 발전소와 물을 가두는 가동보, 고정보에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균열과 누수는 보수공사를 거듭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2년 2월 뉴스타파가 달성보의 소수력 발전소 누수를 보도하자 방수공사를 통해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수와 균열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런 사실은 수자원공사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미경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미경 의원실은 수자원공사가 처음엔 하자 건수를 대폭 줄여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달성보와 강정보의 하자 건수가 각각 21건과 17건이라고 했지만 이 의원실에서 하자보수 내역을 건별로 취합한 결과 실제 하자보수 건수는 196건과 182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이 끝난 지금도 여전히 은폐와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적절한 후보자를 물색을 해야 됩니다. 왜 후보자가 없겠습니까? 초반한 사람들이 많겠죠. 올렸고요.
위원장의 말을 무시하고 청와대 인사 개입을 대놓고 털어놓고 특혜 속에 정부 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컴퍼니 K파트너스. 애초에 펀드 공보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인물이죠. 박 대통령 이종 사촌의 아들 정원석 씨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어진 특혜 기업의 대표이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이 사안부터 상세히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컴퍼니 K파트너스. 이게 이제 정부 펀드 여러 건을 수주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그 수주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었다는 겁니까? 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오늘 K파트너스가 지난해 펀드 공모에 실패한 투자 제한 대상일 수도 있었다면서 정부 펀드를 운용할 자격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K파트너스는 지난해 4월 대성 창업투자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콘텐츠 펀드를 운용하게 됐습니다. 총 1,000억 원 규모의 펀드였는데요. 하지만 K파트너스 대성창투 컨소시엄은 투자자 모집에 실패했고 결국 4개월 뒤에 펀드 운용사 선정이 취소됐습니다. 당시 펀드 공고 중에는 시한 내에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최소 1회 이상의 출자를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대로라면 올해 8월까지 신규 출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보다 앞선 5월부터 이뤄졌던 정부 펀드 수주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펀드 운용사로 선정이 된 겁니까? 네, 정부 펀드 주관 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측은 사업 제한 조치를 대성창투 측에만 적용했습니다. 펀드 결성을 실패한 책임이 대성창투에만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당시 K파트너스 측이 출자금을 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대성창투가 먼저 출자금 납입을 포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성창투 측은 해외 투자자를 모집 실패했기 때문에 펀드 결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이것을 대성창투 쪽에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건 편파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펀드 수주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정원석 씨. 예. 이 정원석 씨 일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일가가 사실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특혜를 받았던 그런 일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예, 정원석 씨의 부친인 정영삼 씨는 박정희 정권 시절 한국민속촌을 인수했는데요. 당시 특혜 속에서 민속촌을 인수한 것을 계기로 박 대통령 이종사촌 일가가 막대한 재력을 갖게 됐다는 한겨레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4억여 원을 들여서 민속촌을 건립하는 한편 6억 8천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당시 김정웅 기흥관광개발 사장이 7억여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향후 기흥관광개발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정영삼 씨가 1억 원의 기흥관광개발의 지분을 사들였고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지원했다는 6억여 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기획재정부 측은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서 민속촌 소유권 변화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뭐 이게 공교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민속촌을 인수한 이후에 정 씨 일가의 기업 설립이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영삼 씨가 한국민속촌을 인수한 1970년대 후반부터 정 씨 일가는 여러 기업을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력의 원천이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한국민속촌 인수로부터 시작됐다는 한겨레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모태펀드를 수주한 정원석 씨의 금보개발은 물론 부동산 임대업에 주력하고 있는 서우수력, 그리고 기계제조업체인 나우테크 등 7개 기업이 정 씨 일가의 소유입니다. 네. 자, 제2롯데월드 오늘 임시 개장 첫날이었어요. 예. 지역 주민들의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죠? 네, 제2롯데월드가 저충부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임시 개장에 나섰는데 개장 첫날인 오늘 오전 송파시민연대와 송파학부모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200여 명이 제2롯데월드의 안전성과 교통 문제를 지적하면서 승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먼저 시민들은 서울시의 제2롯데월드 타워 교통 개선 대책 변경으로 인해서 대형 교차로가 스쿨존에 들어서게 되면서 학생들의 교통 안전을 위협하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제2롯데월드 인근의 교통량 폭증, 석촌호수의 수량 유출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서요. 임시 개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기자회견 도중에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민단체들과 롯데월드 측 직원들 간의 실갱이가 있었습니다. 네, 한 직원이 제2롯데월드 입구에 설치된 기자회견용 스피커를 치우려다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지금 스피커를 놓고 롯데월드 측 직원들하고 예. 기자회견 하겠다는 주민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검찰이요, 공안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둬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검찰이 최근 재판부의 간첩 사건 무죄 판결들을 전문성 부족으로 규정하면서 법원에 공안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오후 문화일보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네, 보도에 따르면 검찰 측은 검찰에도 간첩 사건 전담이 있고 법원이 재판부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공안 전담 재판부 설치의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공안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정원 입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8월 국정원은 비밀 유지 필요 그리고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전담 재판부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공판 때마다 국정원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국가 기밀의 누설을 막기 위해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당시에만 해도 국정원의 주장 때문에 난감한 처지라고 전해졌던 검찰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안 전담 재판부 신설을 추진하려는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속셈이 뻔한 건데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야 되는 현실인 것도 또 사실이에요. 예.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특정 정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 기관 그런 매체에 2억여 원의 광고를 줬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연도별 정당기관지 정부 광고 집행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들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5건, 금액으로 따지면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광고를 새누리당 기관지에 실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당 기관지가 없기 때문에 광고 집행 현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도표에 예. 새누리당 기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에 한나라당 시절에는 한나라 동행, 한나라 비전 이런 것들이 있었고 예. 지금은 새누리 비전이라는 매체가 있군요. 네, 자 이거 정부가 여당 기관지에 광고 준 것만 문제가 아니라 원전 관련된 그런 협찬금, 광고들 이런 것들이 공중파, 지상파 프로그램에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네, 원전과 전혀 상관없는 예능과 드라마 프로그램이 돈을 받고 원자력 발전 광고에 동참했던 것이 뉴스타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네, 먼저 어떤 방식으로 원전 홍보가 이루어졌는지 직접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직접 집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방사선 치료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종양 위치가 문제인데 이게 워낙 민감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더 안전하고 정확해. 정상 조직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고 컴퓨터로 계산된 그 방향과 세기로 종양 조직만 치료할 수 있으니까. 최근엔 미국에서도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훨씬 더 각광받고 있어요. 치료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네, 인지도가 높은 드라마 주인공이 갑자기 방사선 치료의 효능을 설명하는 장면, 사실은 원자력 관련 기관의 협찬 장면이었던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조 의원, 정의당 김재남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좀 더 보시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부터 3년간 43억 7,200만 원을 들여서 방송매체에 홍보성 영상을 의뢰했고요.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역시 각각 3억여 원의 광고비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세 기관이 원자력 홍보를 위해서 주요 방송사에 제공한 금액이 50억 6,700만 원, 대부분이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돈입니다. 그리고 방송사들은 이러한 홍보 비용의 대가로 무방비 상태인 시청자들에게 원전의 우호적인 인식을 심는 데 일조했습니다. 네, 이거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국민 세금이죠. 예. 그리고 신문의 경우에는요, 협찬이나 광고를 마치 자체적으로 보도한 것처럼 그렇게 편집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화면을 통해서 현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어린이과학동화 등 여러 신문 매체들이 각
보도 일자와 보도 건수별로 한 건당 금액을 받은 것이 총 조선일보는 1억 2,100만 원, 그리고 동아일보는 5천만 원, 어린이 과학동화에도 2,900만 원의 협찬이 제공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신문에서 자신들이 직접 취재해서 나간 것처럼 기사를 제공하고 받은 돈이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NIE 섹션을 마치 원전 광고 특집처럼 사용했습니다. 화면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일면부터 전면의 기사들, 이 협찬에 의해서 작성된 기사들인데요. 이 기사들 중간중간에는 학습을 위한 퀴즈까지 섞어두면서 마치 원전을 위한 교과서 같은 구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NIE 섹션이 뭐예요? 네, 신문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교재처럼 활용하도록 만든 그런 섹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교과서 역할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엔 여론조사 결과 하나 알아보죠. 자, 최근에 극우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 문제가 남북 간의 충돌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고요? 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응답이 62.9%로 나타났습니다. 네, 10명 중 6명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한다고 밝힌 건데요. 반면에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4.6%에 불과했습니다. 네,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대 여론이. 네. 서울고등법원이 MBC 해고 기자죠.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해고 무효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서울고등법원이 어제 항소심에서 MBC가 이상호 기자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고 MBC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2012년 자신의 트위터에 사측이 시용 기자들로 취재팀을 만들어서 김정남 씨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고 게시한 것을 계기로 해고됐습니다. 고법은 이 기자의 행동이 해고를 당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가운데 MBC 측의 해고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MBC가 상고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즉시 상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MBC는 또한 이상호 기자가 반성은커녕 사측이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을 억압한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게 허위 주장이라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는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말은 감출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습니다. 숨길 수도 있지요. 글의 행간에 속뜻을 숨길 수 있는 것처럼 눈빛으로도 말한다잖아요. 말, 글, 소통에 규제를 가하겠다는 발상은 어리석기도 하지만 시대착오적이기도 합니다. 유언비어의 시대는 같습니다. 더러운 언어는 아직 유통되고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느냐는 속담이 그에 대한 지혜로운 답이 될 터입니다. 언어의 범람을 보고 있습니다. 문자 유통이 빅뱅을 통과하고 있다고 할까요? 전대미문의 경험이라 어느 사회나 혼돈을 겪고 있다고 해도 좋을 듯합니다. 권력의 불안을 이해하지만 말밖에 가진 게 없고 1인분의 노동력과 초라한 정보밖에 가진 게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건 비겁하지요. 제일롯데월드가 올려다 보이는 석촌 호수에 키가 16.5m, 길이가 19.2m에 이르는 거대한 오리 모형이 떴습니다. 제일롯데월드 임시 개장에 맞춰 롯데 측이 기획한 이벤트였습니다.
이 오리는 단순한 모형물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의 작품으로 러버덕, 고무오리라고 불립니다. 러버덕은 즐거움을 전 세계에 퍼뜨린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 이후 세계 각지를 순회하고 있고 소통과 힐링의 아이콘으로 평가받습니다. 롯데 측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홍보하지만 제1롯데월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회하려고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라도 하는 측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판이 나오면 귀를 닫거나 입을 틀어막아 버리는 어떤 위정자보다는 훨씬 세련되고 문화적인 대응입니다. 비판이 홍수를 이룰 때 러버덕 한 마리 띄울 줄 아는 위정자라면 레임덕을 면할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인터뷰 중이 방송되는 화요일입니다. 뉴스K에 이어서 민간인 사찰 청와대 개입 사실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을 인터뷰한 인터뷰 중이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누리당은 주무관님의 입법보조원 채용은 꼼수다 라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용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입법보조원으로 지정이 됐고 국회로 출근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입법보조원이 뭔지는 아마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출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부터 공무원의 신분인지 아닌지부터 다 아실 텐데 이 입법보조원이라는 게 그 공무원의 신분을 저한테 부여한 게 아니거든요. 입법 활동을 하시는데 자문을 하고 제가 공익제보 당사자로서 그 실상을 조금 더 가깝게 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말씀드릴 수 있고 해서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저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하셨잖아요. 네. 그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민간인 불법 사찰은 2008년 촛불 집회가 일어나는 시기에 김종익 씨를 이제 국무총리실이 사찰을 한 거였거든요. 2010년에 이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수사는 총리실 공무원들의 어떤 일탈 행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이 증거인멸은 청와대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다.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제가 폭로를 했던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제가 받은 지시는 이 컴퓨터를 완전히 부수라는 거였었어요. 부숴서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강물에 갖다 한강에 버리든지 이런 지시였는데 민정수석실하고 검찰하고 조율이 다 돼 있어서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제 잘못을 회피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두 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면서 검찰이나 법원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검찰의 수사는 제가 받은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수사를 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그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 결론을 향하도록 짜맞추는 기관, 그래서 권력, 청와대,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그 안위를 위하는 기관,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됐어요. 검찰이 불법 사찰하고 증거인멸 이 수사를 2번 했는데, 제가 당시에 그 포장도 뜯지도 않은 5천만 원짜리 덩어리, 관봉이라고 부르는 이 돈의 일련 번호뿐만 아니라 이 덩어리의 일련 번호, 제작 번호가 다 있는 거였기 때문에 추적을 해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또 누가 줬는지 저는 민정수석실에서 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됐어요. 전혀. 오히려 어떻게 알아봐도 이것은 파악할 수 없더라, 뭐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 돈을 저한테 전달한 분은 돌아가신 그 장인어른한테서 뭐 받아놨던 그 돈이라고만 해명을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이 믿을 수 없다라고 검찰이 인정을 하면서도 출처는 모르겠다.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을 가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뭐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한다든지 할 수도 있지만, 검찰은 전혀 그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오리무중에 지금 미궁에 빠져 있고, 법원은 뭐 올바른 판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글쎄요, 아무래도 권력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느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법원이 나가야 할 길이 이게 맞나, 그런 생각 많이 가지게 됩니다. 불법 사찰 당시 언론의 행태는 어땠었나요? 진실보다는 뭐 다른 상황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이 제보자, 폭로자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뭐 올바르지 않다는 그런 것을 좀 막 부각하고 싶었던 모양이고요. 참여정부 때 사찰 전문가라든지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배신자라는 뭐 그런 꼬리를 달기도 하고, 돈을 요구한 공갈범이라든지 뭐 그런 보도들을 막 쏟아낸 언론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연히 본 적이 없겠죠. 그럼 줄기세포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 연구팀에 줄기세포 연구를 주도할 만한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수천 개의 난자를 사용해도 만들지 못했던. 저기 방송 나가게 되면 따님도 아마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혹시 영화 제보자 보셨어요? 네, 제보자 봤습니다. 제보자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주인공에 많이 공감이 됐고, 제가 했던 얘기들도 그 대사로 영화에 나오니까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떤 대사가 나왔어요? 그 제보자의 주인공도 딸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지금 딸이 굉장히 갓난애기인데, 아이가 크면 분명히 이 아빠가 이렇게 한 것을 알아주고 고마워할 거라고, 우리가 우리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으려면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되게 공감이 됐었죠. 아직은 이 사건은 잘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만 이 사건 때문에 아빠가 회사를 그만뒀다라는 정도를 알고 있고, 제가 블루게이트라는 책을 집필할 당시에 한 2달가량을 컴퓨터에 앉아서 책만 썼기 때문에 작은 아이는 아빠가 뭐 작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크면 아빠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계속 친구같이 재미있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불법 사찰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민간인 사찰과 국정원 댓글 사건이 저는 큰 맥락에서는 같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범죄 행각을 벌였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큰 차이점이 이 불법 사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와 총리실 일부 직원들을 꼬리 자르기 하면서 처벌했다는 것이고,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밑에 부하 직원들은 죄가 없다는 그런 기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검찰이. 국정원 사건을 지나면서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은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뭐 불법이든 합법이든 관계없이 상부가 지시하면 무조건 따르라라는 또 메시지로 또 주는 것 같고, 저로서는 상당히 억울하죠. 집필하신 책에서 주무관님을 거듭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죠. 아무래도 인사권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 그건 모르겠네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 조직 문화에서. 왜냐하면 총리실 같은 좀 작은 부처도 수백 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큰 부처들은 수천 명 단위로 있는데, 첫 발령을 받아서 가보면 이미 그렇게 쫙 틀이 갖춰져 있어요. 거기에서 누구 하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갑다 하면서 그냥 일을 했었죠, 그때는. 우리 주변의 직장인 그리고 공무원들 모두 잠재적 장진수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처럼 어떤 권력이나 뭐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이용될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잠재적 제보자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최근에 간첩 조작 사건, 세월호 사건 이렇게 쭉 거치면서 이 시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진실이 뭐야,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진실은 그 당시에 그 조직 안에 있던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직접 행하고 보고 했기 때문에. 그 진실을 알리는 일, 거기에서부터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공익제보가 활발해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들이 마련돼야 할까요? 공익제보자들을, 당사자들을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모임에서 만나면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가장 또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제보는 제보대로 했는데 이게 처리가 미비하다는 거. 자신만 왕따 되고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졌고, 그 제보의 대상자들은 어떻게 해서 다 빠져나갔다.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그것을 원통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죠, 꼭.